1809년 2월 12일 켄터키 한 통나무 집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 토머스 링컨과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 사이에서 세상에 나온 이 아이에게 주어진 것은 가난뿐이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개척지의 거친 공기와 생존을 위해 매일같이 노동해야 하는 가족의 일상뿐이었다. 후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어 연방의 분열을 막고 노예제의 종식을 이끈 아브라함 링컨의 출발점은 미국이 스스로에게 약속한 기회의 땅이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그 자체였다. 링컨이 태어난 켄터키는 남부와 북부의 경계에 걸친 변경지대였다. 노예제가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땅이었지만 토머스 링컨 같은 가난한 백인 소농에게 노예는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의 일부였다. 토머스는 토지 분쟁과 노예 노동에 기반한 대농장 경제의 압박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졌고 링컨이 7살이 되던 해에 가족은 노예제가 금지된 인디애나주로 이주했다. 이 이주의 배경에는 토지 소유권의 불안정과 함께 노예 노동과 경쟁해야 하는 소농의 경제적 불리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링컨이 노예제라는 제도를 의식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의 가족이 겪은 이주의 경험 자체가 이미 노예제가 미국 사회 전반에 드리운 그림자의 일부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인디애나에서의 삶은 켄터키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가족은 원시림을 개간하며 살았고 9살에 어머니 낸시가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링컨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깊은 상실이었다. 다행히 이듬해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는 따뜻하고 교양 있는 여성이었으며 어린 링컨의 독서 욕구를 격려해준 몇 안 되는 어른이었다. 훗날 세라는 이렇게 회상했다고 전해진다. 에이브는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으며 어디를 가든 책을 가져갔다고. 링컨이 평생에 걸쳐 받은 정규교육은 모두 합쳐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개척지에는 학교가 드물었고 있더라도 교사의 수준이 균일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아이의 노동력이 가정의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링컨은 손에 잡히는 책이라면 무엇이든 읽었다. 성경, 이솝 우화, 존 버년의 천로역정,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등이 그의 교실이었다. 밤이면 벽난로 불빛 아래에서, 낮에는 밭일 사이 쉬는 틈마다 책장을 넘겼다. 이 독학의 과정에서 링컨은 언어의 힘을 체득했다. 복잡한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청중의 마음에 다가가는 감각은 훗날 그를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뛰어난 웅변가 중 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자선이었다. 21살의 링컨은 가족과 함께 일리노이주로 이주했고 이듬해부터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이 시기 링컨의 이력은 놀라울 정도로 다채롭다. 뉴살렘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상점 점원으로 일했고 블랙호크 전쟁에 민병대원으로 참전했으며 우체국장을 맡기도 했고 카운티 측량사로도 일했다. 동업으로 운영한 상점이 실패해 상당한 빚을 지기도 했는데 그는 수년에 걸쳐 이 빚을 모두 갚았다. 뉴살렘 시절 링컨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그의 정직함에 관한 것이다. 상점 점원으로 일할 때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몇 센트 적게 돌려준 것을 나중에 알아차리고는 먼 길을 걸어가 직접 전달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런 평판이 쌓이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직한 에이브라 불렀고 이 별명은 이후 정치 경력 전반을 관통하는 그의 공적 이미지가 되었다. 물론 이 이야기가 후대에 다소 윤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링컨이 뉴살렘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다는 것 자체는 여러 동시대인의 증언으로 뒷받침된다.
뉴살렘 시절의 또 다른 면모는 그의 신체적 강인함이었다. 190cm를 훌쩍 넘는 장신의 개척지 노동으로 단련된 링컨은 레슬링에도 능했다. 마을에 이름난 장사꾼 잭 암스트롱과 레슬링 시합을 벌인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엇갈리지만 이 시합 이후 암스트롱과 그의 무리인 클레리, 그로브 소년단은 링컨을 인정하고 친구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다양한 경험들은 링컨에게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직접 교류하는 기회를 주었고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동시에 그는 법률 서적을 독학하기 시작했다. 블랙스톤의 영국법 주회를 비롯한 법률서를 파고들었고 1836년에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정규 법학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만으로 변호사가 된 것은 당시로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다. 변호사로서 링컨은 스프링필드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점차 명성을 쌓아갔다. 그의 강점은 복잡한 법리를 단순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풀어내는 능력에 있었다. 배심원들 앞에서 이야기꾼의 재능을 발휘하면서도 법적 논증에서는 치밀함을 잃지 않았다. 순회 재판소를 따라 일리노이 중부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건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인맥과 신뢰를 구축했다. 링컨의 유머 감각은 법정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는 복잡한 사건의 핵심을 짧은 일화나 비유로 풀어내는데 탁월했으며 이 능력은 배심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동시대의 변호사 동료들은 링컨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판사까지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유머는 단순한 익살이 아니었다. 웃음 뒤에는 항상 논증의 핵심이 숨어 있었고 청중이 웃음을 거둘 때쯤이면 링컨이 전하고자 하는 논리가 이미 마음에 심어져 있었다. 변호사로서의 경력은 그에게 단순히 생계 수단 이상의 것을 제공했다. 논리적 사고, 타협의 기술,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능력, 그리고 공적 발언의 힘은 모두 법정에서 연마된 것이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싹텄다. 링컨은 25의 나이에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휘그당 소속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그의 정치적 삶에 불을 지핀 것은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격변이었다. 스티븐 더글러스 상원의원이 주도한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안은 미주리 타협으로 정해져 있던 노예제의 지리적 제한선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 법안은 주민들이 스스로 노예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주민 주권론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노예제의 확산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이에 분노한 북부의 다양한 정치 세력이 규합하여 공화당을 창당했고 링컨은 이 새로운 당에 자연스럽게 합류했다. 노예제에 대한 링컨은 젊은 시절부터 그는 노예제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1837년에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노예제에 반대하는 항의문에 서명했다. 링컨 더글러스 토론은 그를 전국적 인물로 부상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현직인 스티븐 더글러스와 벌인 7차례의 공개 토론은 당시 미국 정치의 핵심 쟁점이었던 노예제 문제를 놓고 두 가지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한 무대였다. 더글러스는 주민 주권론을 내세우며 자기 결정권을 강조했고 링컨은 노예제가 궁극적으로 소멸의 길로 가야 한다는 도덕적 확신을 피력했다. 링컨은 이 토론에서 독립선언서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문구가 흑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평등까지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 미묘한 줄타기는
그의 정치적 현실주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시대의 인종적 편견 속에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선거 결과는 더글러스의 승리였지만 토론의 기록이 전국에 출판되면서 링컨은 공화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링컨은 민주당의 분열이라는 행운도 작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남부 시민들에게 공화당 대통령의 당선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과 경제 체제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링컨이 기존 노예주에서 노예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적이 없음에도 남부의 공포와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남부주들이 잇따라 연방 탈퇴를 선언했고 링컨은 마침내 결단을 공표했다. 앤티텀에서 남군의 북진이 저지된 후 9월 22일 예비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다. 이듬해 반란 상태에 있는 남부 지역의 모든 노예를 자유인으로 선포한다는 내용이었다. 선언은 연방에 충성하는 경계주의 노예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현실적 시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 선언을 통해 미국이 직면한 갈등의 본질이 단순한 정치적 분열이 아니라 인간 자유의 문제임이 천명되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링컨은 평생 동안 주기적으로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동료들과 친구들은 그의 깊은 멜랑콜리를 여러 차례 증언했다. 법률사무소 동업자였던 윌리엄 헌더는 링컨의 우울이 때때로 너무 깊어서 주위 사람들이 혼자 두기를 꺼려했다고 기록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내면의 어둠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지녔다. 링컨의 유머는 단순한 기질이 아니라 우울에 맞서는 그의 방식이었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강요 회의에서 유머 작가 아르테머스 워드의 글을 소리내어 읽으며 한바탕 웃은 뒤 노예 해방 선언의 초안을 꺼내 놓았다는 기록이 있다. 강요들은 당혹했지만 링컨에게 웃음은 견딜 수 없는 무게를 견디기 위한 호흡법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외모에 관한 자조적 유머도 유명하다. 더글러스와의 토론 중 두 얼굴을 가졌다는 비난을 받자 링컨은 청중을 향해 만약 자신에게 다른 얼굴이 있었다면 지금 이 얼굴을 쓰고 나왔겠느냐고 응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1862년에는 11살이던 아들 윌리엄이 워싱턴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링컨과 아내 메리 토드 링컨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이 개인적 비극 한가운데서도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공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링컨이라는 인물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내면의 어둠 속에서도 공적 자아를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간 그의 모습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묵직한 답변이기도 하다. 1863년 게티즈버그 전몰자 묘지 봉헌식에서 링컨이 행한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설 중 하나로 남아있다. 불과 2분 남짓 짧은 연설에서 링컨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그는 독립선언서의 평등 이념을 국가의 근본 원리로 재확인하면서 당시의 갈등을 그 원리가 존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으로 규정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마지막 문장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강렬한 정의가 되었다. 이 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링컨이 헌법이 아닌 독립선언서를 미국의 건국 문서로 호명했다는 점이다. 노예제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던 원래의 헌법 대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선언의 이상을 국가의 참된 출발점으로 재설정한 선택이었다. 노예해방선언의 전시 조치로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링컨은
노예제의 영구적 폐지를 위한 헌법 수정에 나섰다. 하원에서의 통과를 위해 링컨과 그의 정치적 동맹들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회유, 때로는 정치적 거래까지 동원했다. 1월 31일 하원이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이는 링컨의 정치적 수완이 거둔 가장 중요한 결실 중 하나였다. 수정헌법 제13조는 같은 해 12월에 최종 비준되어 발효되었는데 링컨은 이를 보지 못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는 노예제라는 죄악이 남과 북 모두에게 속한 것이었음을 암시하며 미국이 겪은 참화를 겸허한 성찰의 대상으로 놓았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이에게 관용을 베풀며라는 구절은 승자의 복수가 아닌 화해와 치유를 통한 국가재건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1865년 링컨은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남부 동조자인 배우 존 윌크스 부스의 총격을 받았다. 이튿날인 4월 15일 아침 극장 맞은편 피터슨 하우스에서 숨을 거두었다. 56회의 생애였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암살된 대통령의 죽음은 전국에 충격을 안겼다. 링컨의 시신을 실은 장례 열차가 워싱턴에서 스프링필드까지 약 2600km를 이동하는 동안 수백만의 인파가 그를 애도했다. 전쟁 장관 에드윈 스탠턴이 링컨의 임종을 지켜보며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말. 이제 그는 영원에 속한다는 과장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이 되었다. 그는 민주적 자치 정부라는 실험이 자멸적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나아가 미국 건국의 이념을 재해석하여 독립선언서의 평등 원칙이 장식적 수사가 아니라 실현해야 할 약속임을 천명했다. 노예해방선언과 수정헌법 제13조를 통해 약 400만 명의 인간이 법적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물론 법적 자유가 곧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짐크로 법으로 대표되는 인종차별과 억압은 이후 한 세기 넘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링컨 시대에 이루어진 헌법적 전환이 없었다면 20세기 민권운동의 법적 토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링컨의 삶은 드라마였다. 가난한 계층민의 아들이 대통령에 오른 사회적 상승의 서사 뒤에는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청년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했던 고독한 분투가 있었다. 노예제를 혐오하면서도 정치적 현실의 압력 속에서 점진적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던 도덕적 딜레마가 있었다. 이 모든 긴장을 안고 때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고 때로는 현실의 벽 앞에서 이상을 조금씩 접어야 했던 링컨의 모습은 민주주의가 불완전한 인간들의 것이라는 진실을 상기시킨다. 오늘날 링컨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적 타협과 도덕적 원칙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때로는 느리고 불완전한 전진이 실현 불가능한 이상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꿀 수 있음을 자신의 생애로 보여주었다. 켄터키의 통나무집에서 워싱턴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그리고 포드 극장의 비극적인 마지막 밤까지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는 민주주의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약속하며 얼마나 취약하고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끝없이 되묻는 하나의 긴 질문으로 남아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